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효소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효소가 이용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효소가 사용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전체 그 효소량이 있잖아요. 그 효소량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효소예요. 체외 효소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들 먹거리 효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효소다 그래가지고 먹거리 효소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와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가 얼마큼 들어온지를 견주어서 부족한 것들을 체내에서 만드는 효소. 그래서 이걸 뭐 체내 효소라고 하기도 하고 잠재 효소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효소의 양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효소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잠재 효소를 가지고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전체 효소의 총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기능은 물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생화학적인 기능을 6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 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와 대사. 그러니까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큰 기능을 2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소화고요. 하나는 대사예요. 예,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2가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들이 내 몸에서 어떻게 공급되고 쓰여질 건가? 그다음에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인체가 필요로 하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효소들을 음식을 통해서 또는 내 몸에서 만드는 걸로 충족시킬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게 되면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루 종일 가열하지 않는 자연의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먹거리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체외 효소라고 하는 건 음식들 중에서 가열하지 않은 음식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게 되면 식재료 갖고 있는 효소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것의 식재료를 얼마큼 먹느냐, 뭐 채소는, 과일은, 뭐 혹시 여러분 낮에 뭐 생선, 회, 초밥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육회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식재료 안에 효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큼 먹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도대체 뭘 먹고 있냐. 내가 자연 음식은 얼마큼 먹고 있고, 가공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느냐. 이게 많은 양을 먹는다라는 거,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 효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식을 하는지, 폭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잠재 효소를 만들려면, 잠재 효소는 효소 자체가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백질의 공급원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백질 식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뭐 생선을 먹는지, 아니면 고기를 먹는지, 닭고기를 먹는지, 계란을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게 되면, 내가 잠재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효소를, 만드는 효소의 원료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단백질을 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효소가 촉매작용을 하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보조인자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뭐 단백질 식품을 먹어서 효소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촉매작용을 하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은 효소는 촉매로서 작용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뭐냐면요. 내 나이 도대체 몇 살이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효소가 생성되는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효소를 굉장히 왕성하게 만들어내게 되죠. 왜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는 세포 분열할 때 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효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2차 성징기가 지나고 20세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서부터 효소의 생성량이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세만 돼도 효소의 생성량이
60%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끔 여성들 중에서 보게 되면 20살짜리 여대생이 14살짜리 중학생 피부 이렇게 만지면서 아우 나도 니 때는 이렇게 보들보들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가 이미 20살만 돼도요 주름살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거가 효소들의 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효소들의 생성량이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름이 노화라고 얘기하죠. 그 노화에 따라서 가장 많이 큰 변화가 되는 게 효소 때문이고, 효소가 생성되지 않으면 콜라겐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합성이 되지 않아서 피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살이 되게 되면, 40이 되게 되면 효소의 생성량이 40%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되게 되면 20%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 뭐 80이 되고 90이 되면 효소 생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시점이 돼서 노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되기는 확 늙어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80세 때까지는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었는데 9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확 주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몸에 큰 변화가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효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나이가 들어도 누구는 좀 젊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양 때문에 그러는데, 영양의 상당한 부분은 이런 효소나 호르몬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양의 균형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5가지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부족한 효소를 공급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는 거가 특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성장기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 먹거리 효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같은 거 먹는다든지, 과일 같은 거 먹는다든지, 과일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찌기 때문에 과일은 좀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용하는 게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생채소는 도대체 얼마큼 먹는지, 그 다음에 데친 채소를 먹는 양,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구별질 필요가 좀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추는지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백질이나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보조제를 활용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단백질 보충제는 무슨 근육을 키우는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사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하는 거가 하루에 최소한 방사에서 키운 유정란 2알 정도는 필연적으로 꼭 드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가장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체중에 따라서 또 몸에 따라서, 몸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그 단백질 섭취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단백질 섭취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했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가 현대인들한테는 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기초 영양 물질들은 우리가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효소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효소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보조식품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지식들을 공유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저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또, 저도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도 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자꾸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내 몸의 영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지만, 그 균형을 잡으려면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걸 좀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20년 동안에 이런 영양의 균형을 잡으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